자, 우리 배웠다시피 네, 노르만족이 이동해 와가지고 이제 한동안 프랑크 왕국이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던 유럽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던 거 기억나죠? 그 노르만족 중에서 롤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북부를 지배했죠.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 카페 왕조가 억누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롤로라는 사람을 그 지역의 제후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그 땅은 노르만족의 땅이라 그래서 프랑스 북부의 네 글자 뭐라고 불리게 됐어요? 노르망디라고 불리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그 카페 왕조의 네, 그 이제 그 제후로서 그 땅을 수여받고 기사 자비를 수여받는 그런 한 제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르망디의 4대 공작이었던 윌리엄이 그 바로 그 바다 건너 섬에 있는 그 브리튼 섬이 탐이 났어요. 그 브리튼 섬은 섹슨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넘어가가지고 그 지역의 기존 섹슨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조를 세웠죠. 이게 노르만 왕조죠. 그죠? 자, 이때부터 영국은 아주 좀 특이한 전통이 생겼어요. 그 프랑스에서 제후를 하던 사람이 영국 섬으로 넘어서 영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섬에서는 왕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프랑스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있어서만큼은 프랑스 왕의 신하로서 이제 프랑스 왕이 시키는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수행해야 되는 제후였죠. 그죠? 자, 그 윌리엄이 뭐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큰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 헨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셋째 아들 루푸스를 이뻐해가지고 영국 섬을 줬다가 그리고 또 큰아들 로버트한테는 노르망디 지역을 나눠줬죠. 막내 헨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죠. 돈만 줬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그 예뻐하는 아들 셋째 루푸스가 예, 그 사냥을 나갔다가 죽어요. 자, 그래서 그 경쟁자였던 형 로버트가 노르망디만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던 잉글랜드 섬까지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땅을 못 받았던 막내 헨리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네, 즉위를 했죠. 그 막내 헨리가 헨리 1세라는 왕이었어요. 그 헨리 1세는 자기 큰형이었던 그 로버트와의 전투에서 또 승리해가지고 노르망디 지역까지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헨리 1세는 아들이 없었죠. 딸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헨리 1세가 자기 딸이었던 마틸다를 프랑스의 가운데 지역, 자, 여기 보시면은 앙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앙주의 공작이었던 조프루아라는 사람이랑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앙주 공작이과 마틸다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도 헨리였어요. 그 헨리가 자기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자기 그리고 아빠의 땅을 이어받아가지고 잉글랜드, 노르망디, 앙주를 모두 차지하는 그런 좀 생각보다 커다란 왕국이 됐죠. 그 왕이 헨리 몇 세? 2세였죠. 그죠? 헨리 2세는 성이 노르망디가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앙주 공작이었기 때문에. 그죠? 헨리 앙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자, 요 헨리 2세 때부터는 그 헨리 2세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노란 꽃을 꽂고 나갔기 때문에 노란 꽃을 이제 양골담초라는 꽃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플랜테저넷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2세가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 헨리 2세와 이제 프랑스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자, 헨리 2세는 영국의 이제 왕이었고요. 플랜테전의 왕조의 시조이자 왕이었고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었어요.
예. 루이 요 사람 아버지 루이 6세가 왕이었는데 루이 6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사람이 루이 7세예요. 7세. 예. 자, 요런 상황에서 자, 당시 이 헨리 2세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남쪽에 아키텐이란 땅 보여요? 예. 요 아키텐 공작이 이제 또 자기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여럿 낳았는데 다 일찍 죽고 딸 하나만 남아요. 그 딸이 엘레오노르, 줄여서 엘리너라는 딸이었어. 자, 근데 그 엘레오노르는 이제 13살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으면서 아키텐의 상속자가 돼요. 자, 여자 공작으로서 아키텐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엘레오노르라는 여자였어요. 네. 자, 여기 사진 봐도 대충 좀 봐서 느낌이 어때요? 못생긴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예, 아름다워. 아름다웠다고 또 이제 소문이 유명하게 났었던 그 엘레오노르 공작, 엘레오노르 아키텐 공작이죠. 예, 여자 공작이죠. 근데 요 당시 관습상 여자가 그 공작으로서 그 땅을 다스린다는 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레오노르의 아버지도 엘레오노르가 결혼을 하면 그 이제 그 결혼한 남편이 아키텐의 공작으로서 아키텐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거를 유언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요 당시 엘레오노르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13살이었거든요. 13살이면은 지금은 뭐 지금 한 세연이 나이인가? 예.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요때는 귀족들이나 왕족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는 게 적합한 나이였어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봐도 한 2, 3년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요때 엘레오노르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에 있던 여러 제후나 귀족들이 당연히 엘레오노르랑 결혼하는 거를 원했겠죠. 왜? 그쵸. 결혼하면 아키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엘레오노르한테 청혼을 했는데, 자, 다른 청혼들을 다 물리치고 엘레오노르가 결혼한 집안은 프랑스에서 제일 센 집안. 왕실이죠, 왕실. 네. 프랑스의 카페 왕족. 당시 루이 6세가 왕이었는데, 루이 6세의 왕자 아들이었던 루이 7세랑 결혼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그, 당시 이제 카페 왕조는 처음에는 그 왕권이 좀 약하다가, 요때는 저 서프랑크에서 카페 왕조로 독립한 지 한 200년쯤 지났을 때인데, 슬슬 카페 왕조에서도 조금씩 다른 제후들을 제압해 가면서 조금씩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 프랑스에서 직접 지배하는 영지를 넓혀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쪽의 아키텐 지역을 송두리째 차지하게 된다. 자, 사진 보세요. 자, 프랑스 왕실과 아키텐 지역 하면은 꽤 큰 땅이죠. 그죠? 프랑스의 절반 이상이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루이 7세랑 엘레오노르랑 행복하게 살아서 금슬이 좋아서 아들도 낳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이 루이 7세는 전형적인 I예요, I. 너희 MBTI 알죠? 네. I는 좀 어때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나? 고립되고 좀 조용한 거 좋아하죠. 그죠? 효은이처럼? 네. 효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루이 7세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조용히 어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수도승처럼 생활하는 걸 좋아했어요. 효은이랑 좀 반대인가? 네. 자, 근데 반면에
이 엘리너, 그러니까 엘레오노르는 전형적인 이예요, 이. 사교형 인간. 예. 굉장히 또 지적이기도 하고 얼굴도 예쁘면서 여러 사람들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승마하는 거, 말 타는 거죠. 그리고 화살 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그리고 요 당시 12세기거든요. 12세기면 십자군원정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예요. 자, 1차 십자군의 뒤를 이어서 2차 십자군이 요때 성지로 파견이 되는데 이때 여러 그 유럽의 제후들이나 왕들이 직접 성지 탈환을 하러 간다고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갔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 루이 7세도 십자군으로서 저 이스라엘을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엘레오노르도 여자이지만 자기 남편이랑 함께 십자군 원정을 참여한단 말이에요. 자, 여자가 십자군 원정, 그것도 그 왕비 정도 되는 사람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사례는 엘레오노르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원정을 갈 때 자기 따르는 사람들 300여 명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그 300여 명을 이용해가지고 그 프랑스 군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명령도 내리고 자기가 전략도 짜고 하는 전형적인 이형 인간. 예, 굉장히 좀 활달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 극과 극이다 보니까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갈라지다가 그래도 둘 사이에서 자식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아들이 없이 딸만 둘을 낳았어요. 자, 루이 7세는 어떻게든 왕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마침 사이도 좀 안 좋아졌고. 자, 그래서 결혼한 지 13년 만에 둘은 마침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보세요. 자, 지금 요 12세기 무렵 중세 유럽은 어떤 종교가 지배하고 있죠? 그쵸? 천주,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죠? 카톨릭에서는 남자가 부인을 여러 거느리는 걸 허용을 하지 않아요. 일부일처제. 자, 남자는 정식 부인 하나만 결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왕들이나 높은 귀족들이 몰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인들은 정식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사생아라고 부르는데 들어봤어요? 이 사생아들은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서 인정받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루이 7세는 이혼을 하고 싶어졌어요. 자, 근데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자, 가능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상대 부인이, 상대 배우자가 완전히 기독교 행위와는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파문당했을 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자,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촌 사이, 오촌 사이. 자, 이러면은 지금도 형제끼리는 물론이고 일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렇게는 결혼이 안 되죠.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한 건 근친혼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이 근친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어요. 자, 루이 7세랑 엘레오노르는 한 8촌 정도 관계였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8촌이면 자 어때요? 관계가 좀 거의 남이죠. 좀 많이 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루이 7세가 그리고 엘레오노르도 역시 적극적으로 교황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둘이 이혼을 하게 된다. 자, 엘레오노르가 이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 어, 그보다 먼저 한 거. 엘레오노르는 원래 어디의 공작이었죠? 아키텐의 공작이었죠.
자, 프랑스 왕령으로 돼 있던 이 아키텐 지역을 다시 자기 공령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영토가 넓어졌던 프랑스가 다시 아키텐과 프랑스 왕실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자,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죠? 그리고 요때 27살에 이혼한 외로운 여기 이 엘레오노르한테 눈에 들어온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가 영국의 왕이었던 누구? 헨리 2세였어요. 헨리 2세는 요 무렵에 막 즉위한 상황이었는데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레오노르 27살이었던 거 감안하면 둘은 나이 차가 몇 살 차이나? 그쵸? 10살, 9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헨리 2세가 영국에서는 왕이지만 프랑스에 와가지고는 뭐가 돼요? 루이 6세나 7세 프랑스 왕의 동신이 되죠. 신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갔다가 우연히 엘레오노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뿅 하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둘이 이제 그때부터 사랑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일설에는 엘레오노르가 이혼하기 전부터 헨리 2세랑 편지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헨리 2세랑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또 뒤바뀌죠? 자, 그 아키텐의 그 넓은 땅은 이제 누구 나라 땅이 됐어요? 영국의 땅이 된 거죠. 그죠? 네. 자, 요 사진은 이 엘레오노르가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이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불꽃같이 사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헨리 2세랑 엘레오노르 사이에서는 자식이 4남 4녀였어요. 몇 명을 낳은 거예요? 8명을 낳았죠? 뭐 큰아들 윌리엄, 둘째 아들 헨리, 셋째 리처드, 마틸다, 제프리, 엘레오노르, 조안, 존 이렇게 해서 8명 4남 4녀를 낳았는데 한글이 편하죠? 네. 자, 보시면은 큰아들 윌리엄은 3살 때 죽어요. 그리고 둘째 헨리, 그리고 셋째 아들이 리처드, 그리고 제프리, 존. 자, 이렇게 네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 당시 때는 여자들한테 땅을 주는 건 아까 일반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헨리 2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넓어진 땅을 이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로 해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당시 여기 잉글랜드죠? 그죠? 여기는 노르망디, 그죠? 네. 그리고 브리타뉴. 여기는 원래 브리튼 섬에 살던 영국인들이 이쪽으로 건너왔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이지만 브리타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앙주 아키텐. 자, 잉글랜드, 노르망디, 앙주 아키텐은 다 헨리 2세의 땅이어서 영국 왕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 엘레오노르의 예쁨을 받던 아들 리처드, 네. 리처드한테는 엄마가 예뻐했다 그랬죠. 엄마가 예뻐했으니까 어느 땅을 줬을까요? 마키텐. 여기는 와인도 생산이 많이 되고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리처드에게 주고요. 이 노르망디 지역은 그 리처드보다 약간 있었죠. 더 위에 형 하나. 헨리 있죠. 헨리. 예. 요 헨리에게 예, 이 노르망디 지역과 잉글랜드 지역을 같이 다스리게끔 장남이기도 하니까 요 지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동생 또 누가 있었죠? 제프리가 있었죠. 제프리. 이 제프리는 당시 이 브리타뉴도 아들 혈통이 끊기고 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상속녀였어요.
이 딸이랑 결혼하면은 그 땅도 누구게 돼요? 남편께 되죠. 그래서 브리타뉴 상속녀한테 장가를 보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넓은 땅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나눠줬어. 근데 실제로 막 진짜 통치를 하거나 거기를 지배하라고 준 것보다는 그냥 명목상의 영주를 앉혀놓고 실제 뒤에서 권력을 휘두른 건 누굴까요? 아버지 헨리 2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땅을 못 받은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그죠? 막내 조는 당시에 7살이었어요. 자, 그래서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 근데 자, 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요 형들 셋은 굉장히 좀 와일드했어요. 테토남. 어. 그러니까 말 타는 거 좋아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활 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적인 걸 하는 걸 좋아했어. 근데 막내 동생 조는 좀 내성적이었어요. 집에서 책을 좀 읽거나 햇빛 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조는 이제 커가면서 알게 된 게 자기는 땅도 못 받았고 형들은 엄마나 아빠의 예쁨을 받으면서 막 좀 이렇게 막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자기는 못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열등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열등감이 좀 커진 데다가 성격도 원래 좀 이렇게 좀 옹졸하고 이래가지고 이 존이 잘했던 거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나요? 갑자기 막 와와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는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던져. 그리고 침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예쁨을 받으니까 형들이 막 뭐 달리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말을 타고 있거나 그러면은 자, 이 형들 이렇게 말 타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다가 손에서 진흙 같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움켜줘요. 그 다음에 형들 말이 이렇게 다가올 때 형들한테 이걸 던져요. 그래서 형이 어쩌다가 이런 거 말을 딱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거나 해가지고 형들이 만약에 넘어지거나 어떻게 다치려고 그러면 그걸 좋아해서 막 깔깔 웃는데 만약에 형들이 그냥 다 무시하고 쌩까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집에 와가지고 땅에 치고서 막 혼자 울어요. 모질이죠, 좀? 네. 자, 그런 존. 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들이 이제 크기 시작을 하니까 땅들은 받았는데 아무 실권도 없는 자기 현실이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자기 영지에서 각자 자기가 실권을 좀 장악을 하려고 조금씩 아버지한테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먼저 엄마의 예쁨을 잔뜩 받았던 누구? 리처드가 움직이기 시작. 엄마 엘레오노르를 찾아가가지고 자, 저기 아버지에게 더 이상 이렇게 명령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 아키텐 지역 어머님이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 지역 귀족들이나 다른 제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독립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엄마 엘레오노르는 이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뜨겁게 한동안 사랑했었죠. 그래서 자식을 4남 4녀는 낳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남편과의 관계가 또 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좀 별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부부끼리 원래 그런 법이에요. 네. 처음에는 좋다가도 계속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엘레오노르가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려는 자기 아들 리처드 편을 들어요. 자, 리처드는 자기 혼자만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땅은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누구랑 누구? 형이었던 헨리랑 동생이었던 제프리. 저는 땅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들 둘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자, 같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기로 해요. 자, 그래서 엄마, 아들 셋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 헨리 세를 쳐요.
각자 자기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자, 자식을 제일 잘 알고 자식한테 괜히 땅을 이렇게 준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버지 헨리 2세가 확실히 노려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아들과 자기 부인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헨리 2세가 승리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자,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죠. 그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죠.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원래는 죽는 게 맞잖아요. 근데 헨리 2세가 아들들을 죽이지를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노르망디가 있었는데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자, 그리고 토닥토닥 거려준 다음에 보내요.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그 영지에 대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해졌다. 자, 그런 와중에 자, 제일 맏아들이었던 헨리가 병이 들어서 죽어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제프리도 왜 요때 중세 시대 때는 기사들이 여러 가지 뭐 놀이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유명했던 놀이가 서로 말 위에 타고 철거부수로 무장한 다음에 양쪽에서 1대1 대결을 벌이는. 자, 창이나 칼 같은 걸로 무장하고 혹은 놀이를 할 때는 기다란 나무 곤봉 있죠. 여기다가 헝겊을 둘러쓰는 왜 테니스 공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끼워가지고 그 긴 봉으로 서로 말 타고 오다가 상대를 쳐가지고 말 위에서 떨어뜨리는 시합이에요. 자, 한쪽이 떨어져야지 끝나는 시합이에요. 이런 시합을 토너먼트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너희 16강, 8강, 4강 토너먼트 들어봤죠? 16강에서 두 나라가 붙으면 월드컵 같은 경우 16강 두 나라가 붙으면은 한 나라가 이기면 한 나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한 나라는 8강으로 올라가. 이게 중세 기사들의 이 토너먼트 시합에서 유래한 얘기예요. 제프리는 자기 영지에서 토너먼트 시합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상 때문에 죽어요. 자, 남은 아들은 리처드랑 누구죠? 존이죠. 자, 근데 리처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한테 복종하고 싶지가 않았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한테 독립하고 아버지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헨리랑 제프리 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죽었다 그랬죠? 자, 요게 지금 그 리처드고 이 사람이 뭐 같아요? 좀 보면 왕 같죠? 그죠? 이 사람은 왕인데 어느 나라 왕일까요? 프랑스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치려고 리처드가 누구랑 손을 잡았을까요? 프랑스 왕이랑 손을 잡. 당시 프랑스 왕은 루이 7세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엘레오노르랑 이혼한 다음에 새롭게 얻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루이 7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왕이 필리프 2세예요. 필리프 몇 세? 2세. 필리프 2세의 별명은 오기스트예요. 오기스트 필립. 여기서 오기스트는 프랑스어로 읽은 거고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어거스트가 돼요. 어거스트를 라틴어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아우구스투가 되죠. 아우구스투스. 들어봤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내린 칭호죠. 네. 존엄한 자, 존귀한 왕. 존엄왕 필리프 2세. 왜 존엄이란 아우구스투스란 칭호가 붙었을까요? 정치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필리프 2세는 야심도 있었고 그 야심에 걸맞는 능력도 있었어요. 자, 지금 영국에서 막장스럽게 저렇게 아버지랑 아들이 막 지금 그 땅을 놓고 싸우는 걸 보고
저기에 끼어들거나 아니면 저기서 뭔가 한쪽 편을 들거나 어떻게 잘하면 프랑스의 영지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와요. 자,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던 리처드가 필리프 2세에게 접근을 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처드는 자기 필리프 2세랑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 아까 헨리 2세가 먼저 아들들을 이겼다 그랬죠. 아들들 이겼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시 영지로 돌려보내줬는데 자기 부인 엘레오노르는 쉬농성이라는 데 가둬놨단 말이에요.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엘레오노르에게 있어서 리처드는 지금 현재 남편의 아들이죠. 그죠? 필리프 2세는 엘레오노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엘레오노르 전 남편의 아들이죠. 그죠? 루이 7세가 엘레오노르 전 남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 남편의 아들과 전 남편의 아들이 손을 잡고 현 남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 막장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그 이제 프랑스 힘을 입은 리처드가 아버지 헨리 2세를 공격해요. 자, 여기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리처드가 승리를 해요. 자, 근데 사실은 두 세력 간에 힘이 비등비등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내 아들 누구? 존이었어요, 존. 자, 요 아들 셋이 반란 일으켰을 때 막내 아들 존 얘기는 아까 안 했죠. 막내 아들 존은 나이도 어렸던 데다가 어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할 수가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 그래서 아들 셋이 반란 일으켰을 때 헨리 2세는 이걸 진압하고 아들 존을 엄청 이뻐해요. 그래서 자기 왕국이랑 이런 걸 다 자기 아들 존한테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직 어린 존한테 우리 잉글랜드 옆에 여기 섬 있죠, 섬. 아일랜드 섬 있죠. 아일랜드 지역 일부도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일랜드 지역을 존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을 엄청 예뻐해요. 아들들 키워봐야 소용없는데 막내 아들만 이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막내 아들 존, 헨리 2세가 모든 걸 다 주려고 했던 존이 정작 리처드랑 헨리 2세랑 싸울 때 아버지가 불리해보고 형이 유리해 보이니까 누구한테 붙은 거예요? 형이 리처드한테 붙은 거예요. 자, 그 화내기 좋아하고 침대 올라가서 방방 뛰기 좋아하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는 네. 그 형들한테 진흙을 던졌던 그 못난이 존이 네. 그 못난이 존이 네. 자, 결국은 아버지를 배신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헨리 2세는 마침내 아들들한테 패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 자, 이제 경쟁자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헨리 2세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누가 리처드가 영국의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된다. 자, 리처드는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 별명은 사자처럼 용기가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라 그래가지고 사자 신왕이에요. 라이온 헐트. 네. 왜 이렇게 용감하다는 평가를 받았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싸움이 벌어지면 자기가 직접 선두에 서가지고 병사들을 지휘한다. 특히 당시에 리처드가 3차 십자군에 참여해요. 누구랑 함께? 자기를 도와서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필리프
2세와 함께 자, 3차 십자군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자, 3차 십자군 원정을 갔어요. 자, 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생님 봐봐. 1차 십자군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해요. 100년 전에.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 3차 십자군이 이제 저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 왕국이 요 지역에 세워진 이슬람 왕조한테 망했어요. 예루살렘 왕국이 이슬람 왕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데 그 이슬람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살라딘. 이 사람은 아이유브 왕조의 시조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 중동 지역 있죠? 여기 걸친 이슬람 왕국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십자군의 목적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왕국을 복원하고 저 악마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살라딘 같은 사람들을 격퇴하러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리처드가 영국을 떠나서 필리프 2세는 프랑스를 떠나가지고 3차 십자군으로 자, 살라딘을 치러 가요. 근데 리처드가 영국을 떠나면서 걱정이 됐어요. 누가 걱정됐을까요? 그치. 배신 잘하는 동생 존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리처드는 존을 영국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 있죠. 제일 핵심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잉글랜드 섬에 존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해요. 프랑스에 있는 그 제후들 땅에 좀 있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자, 아들이 왕이 되면서 풀려난 엄마 누구죠? 엘레 오노르. 엄마가 통사정을 해요. 자, 너가 지금 막 영국을 비우고 십자군을 가는데 만약에 너가 잘못되거나 너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우리 왕실을 깔보고 왕실을 위협할지도 모르니까 네 친동생인 존이라도 영국에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리처드가 엄마 부탁에 못 이겨가지고 존을 그 잉글랜드 왕실 그 런던에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십자군을 떠났어요. 자, 근데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굉장히 군대 통솔도 잘하고 또 이 살라딘이 이끌고 있는 이슬람 군대는 자기네들이 그 홈그라운드죠. 그래서 훨씬 더 이 십자군이 불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질 못하고 전쟁이 늘어져 버리게 돼요. 이때 눈치 빠른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2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득볼 게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바로 프랑스로 일찍이 귀국을 한다. 프랑스로 빨리 귀국을 해요. 자, 리처드는 사자 시왕이란 별명에 걸맞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라딘이랑 휴전 조약을 맺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리처드가 오스트리아를 지나게 돼요. 이 오스트리아 제후는 레오폴트 5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오폴트 5세도 십자군에 참여했다가 리처드보다 먼저 자기네 나라로 귀국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레오폴트 5세랑 리처드랑 그, 예루살렘 그 주변의 그 이스라엘 지역, 성지 그 지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안 좋은 일이었냐면, 둘이서 한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기념하는 세레모니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리처드는 영국 국기를 들고, 레오폴트 5세는 오스트리아 국기를 들고,
성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종의 자기들이 성을 차지했다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은 라인 선상에 섰는데 리처드가 이때 이 레오폴트 5세를 굉장히 무시해요. 자, 리처드는 영국의 뭐예요? 왕이죠. 근데 레오폴트 5세는 독일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를 받는 제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공이었어요, 공. 왕이 높아요, 공이 높아요? 왕이 높죠. 그러니까 왕이랑 공이 같은 라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내려가. 이렇게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레오폴트가 이때 되게 상처를 받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를 꽁 담고 있다가 3차 십자군 마치고 리처드가 오스트리아를 지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리처드를 잡아요. 리처드는 그러니까 별로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군대가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오스트리아의 포로로 갇히게 돼요. 레오폴트 5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제후라 그랬죠? 그래서 레오폴트 5세가 리처드를 신성 로마 황제였던 하인리 6세한테 넘겨요. 자, 그리고 이 레오폴트 5세가 리처드를 잡고 이거를 하인리 6세에게 넘기는 이런 일을 뒤에서 사주하고 뇌물을 줘가면서 이들을 부추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 누구였을까요? 필리프 2세였던 거예요. 자, 왕이 잡혔어요. 왕이 잡히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은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에선 난리가 났어요. 자, 엄마 엘레오노르 그리고 존. 자, 이들의 선택. 일단은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잡혀 있는 리처드 왕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사정을 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응했어요. 그 대신에 돈을 요구했어요. 그 돈이 무려 15만 마르크. 15만 마르크면 얼마냐면 당시 영국 예산, 영국에서 세금 거둔 거 있죠. 그 세금 전체에서 거둔 세금 2년치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왕을 풀어주는 대가로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바로 마련할 수 있어요? 마련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영국 귀족들이랑 엘레오노르는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주자는 쪽이었어요. 자, 그래서 협상이 거의 타결이 되나 싶은 상황이었는데 자, 누구죠? 막내? 존. 이 존이 알고 보니까 하인리 6세한테 몰래 사람을 보냈어. 자기 아일랜드 영지에 있는 돈이랑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백성들한테 세금 거둔 거 해가지고 원래는 리처드를 풀어달라고 할 마련한 돈이죠. 그 돈을 하인리 6세에게 찔러주면서 뭐라고 요구했을 것 같아요? 형을 풀어주지 말라 그래. 형이 안 풀려나면 자기가 뭐가 되니까? 왕이 되니까. 근데 하인리 6세가 그 돈은 안 받아요. 이 존이 들고 간 돈은 8만 마르크였거든요. 그죠? 액수가 더 어때요? 적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받지는 않고 대신에 존이 하인리 6세에게 몰래 돈 보낸 사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돈을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리처드가 풀려나서 영국으로 돌아와.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존은 이제 큰일 났죠? 예. 리처드가 열받아가지고 존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아직 살아있었죠? 엄마? 엄마 엘레오노르가 뜯어 말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리처드가 그 존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그것도 존은 또 태세 전환을 잘해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런 와중에서 당시 그 야심가였고 그 머리가 좋았던 필리프 2세가 그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땅들을 조금 조금씩 차지해가고 있던 상황. 자, 리처드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본인이 용기 많다 그랬죠?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지금 영국 땅을 잠식하고 있는 필리프 2세랑 전투를 벌이러 간다. 자, 근데 이 전투를 벌이러 갔다가 리처드가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화살을 맞아요. 가슴에. 근데 이게 낫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리처드가 죽게 된다. 자, 이제 형도 죽었어요. 이렇다 할 왕이 계승자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됐다? 존이 왕이 돼. 자, 존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존은 또 굉장히 사치스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왕실의 예산이나 이런 게 항상 부족해가지고 존이 했던 거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시작해. 안 그래도 지금 형 풀어오느라고 돈 많이 썼죠. 세금 많이 걷었죠.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3년치 세금을 더 걷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여자 앙굴렘이라는 영주의 딸이었어. 이사벨라 앙굴렘이라는 여자 그 영주의 딸이었는데 존은 이미 이 당시에 결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글로스터 백작의 부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인도 이미 서른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본인도 33살이고 자기 부인도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존은 자, 당시 프랑스에 한번 갔다가 이 앙굴렘 영주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선생님 봐봐. 이 이사벨라 앙굴렘 영주의 딸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찍어봐요. 14살이었다고 해요. 몇 살? 14살. 근데 이 중2 정도밖에, 중1 정도밖에 안 된 이 여자애가 존 눈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사벨라 앙굴렘은 원래 프랑스 안에 있는 그 다른 지역의 영주랑 결혼하게 돼 있었는데 이 약혼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존 왕이 자기가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결혼 또 못 하잖아요. 이거를 교황한테 또 근친혼이라고 우기면서 이혼을 하게끔 요구를 해. 그래서 이때 교황한테 또 막대한 돈을 주고 이혼을 한 다음에 이 이사벨라 앙굴렘을 거의 납치하듯이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자, 그리고는 또 더 막장적인 행동을 하는데, 자, 이 지금 어린 나이에 영국에 시집을 왔죠. 프랑스에 있는 그 제후의 딸이. 그러니까 영국 상황이나 영국 왕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자, 존 왕이 이사벨라 앙굴렘을 잘 영국에 적응하게끔 하게끔 하려고 옆에 사람을 붙이거든요. 누구를 붙였을까요? 찍어봐. 맞아요. 이혼한 자기 왕비 있죠. 예. 그 얘랑 결혼하려고 근친혼을 핑계로 그 이혼한 자기 왕비를 얘를 돌보라는 명목으로 옆에 붙인단 말이에요. 당시 저, 존 왕의 전처는 궁정에서 이혼을 했지만 그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돈을 더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또 이 왕의 새 부인을 자기가 딸처럼 키우게 돼요. 뒤에서 후원해주면서. 자,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원래 이 이사벨라 앙굴렘이 다른 지역으로 시집 가기로 돼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원래 시집 가기로 돼 있었던 그 프랑스 영주가 열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 가문으로 시집 와야 될 이 앙굴렘 가문의 딸이 영국 왕한테 뺏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영주가 프랑스 왕 필리프 2세를 찾아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원래 우리한테 시집 올 저 앙굴렘이 저 지금 영국으로 시집 갔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필리프 2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 왕이죠. 존 왕은 영국 왕이죠. 영국 왕은 영국 왕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신하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래서 필리프 2세가 존 왕을 자기의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때 존 왕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기 봐봐요. 사진 봐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죠. 안 가면 뭐예요? 전쟁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때 존 왕이 이 필리프 2세에게 가지 않은 이후로 필리프 2세는 명분이 생겨가지고 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 존은 매번 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섭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나요? 네. 영국에 여러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전에 켈트 왕국의 수도였던 캔터베리라는 곳이 중요한 곳이에요. 영국의 어디? 캔터베리. 자, 그 캔터베리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영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캔터베리에 임명되는 성직자는 대주교였어요. 캔터베리 대주교는 자, 보통은 요 전까지만 해도 영국 왕들이 임명을 해왔어요. 근데 캔터베리 지역이 좀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중요한 성직자들을 많이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입김이 센 곳이 캔터베리였어요. 자, 근데 요 무렵에 캔터베리 성직자들이 자기들이 주교를 선출하게끔 해달라고 존 왕한테 요구를 해와요. 존 왕은 말도 안 된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오로지 영국 왕이 뽑는다? 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겨요. 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는 교회 최고 지도자 누가 이걸 해결하죠? 교황이 이걸 해결하죠. 자, 당시 교황은 인노켄티우스 3세였어요. 자, 존 왕이 편지를 보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원래 영국 왕이 대주교 임명했습니다. 캔터베리 쪽에서는 우리 성직자들이 대주교를 선출하게 해주세요. 인노켄티우스의 답은 뭐였을까요? 앞으로 캔터베리의 대주교는 교황이 임명하겠다는. 자, 영국 왕도 아니고 캔터베리의 성직자들도 아니고 누가? 교황이 직접 임명하겠다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띠용이죠? 존 왕은 말도 안 된다. 이거 철회해달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인노켄티우스는 무슨 소리야? 앞으로 캔터베리 대주교는 교황이 임명할 거야. 자, 과거에 우리 카노사의 굴욕 기억나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 존 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대주교를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교황이 든 카드 뭐예요? 파문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파문당하면 끝이죠. 자, 존 왕이 안 그래도 지금 민심이 완전히 등 돌린 상황에서 자, 결국은 파문을 당하면서 이제 주변에 편이 없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존 왕이 인노켄티우스 3세한테 싹 빌어요. 그래서 인노켄티우스가 보낸 교황의 사신한테 무릎을 꿇고 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굴욕을 많이 당했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이런 와중에 프랑스한테는 계속 져가지고 점점 영국이 프랑스에서 지배하는 땅은 줄어들게 돼요. 자, 근데 존 왕은 계속 전쟁을 하려고 세금을 걷어요. 귀족들이 모여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우리가 세금만 뜯기는 봉이야? 자, 그래서 왕을 찾아가죠? 찾아간 다음에 종이를 하나 들이밀어요. 그 종이에는 글씨가 아주 많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글, 이 글이 적힌 종이를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헌장. 일명 라틴어로는 마그나 카르타. 이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 내용은 자, 농노나 자유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치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영주들. 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는 항상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된다? 귀족들이랑 상의해야 된다. 근데 존 왕은 이전에 말 안 듣는 귀족들이 있으면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런던에 있는 궁궐에 감옥에다가 가뒀단 말이에요. 자, 함부로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귀족들을 마음대로 가둬서는 안 된다는. 함부로 부금 가둔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이렇게 왕의 권리를 문서로서 딱 제안해 놓은 이 문서가 대헌장이라는 문서예요. 이게 1215년에 무기력한 왕 존 왕이 결국 귀족들한테 굴복을 하면서 서명을 하게 돼. 자, 그런데 이 대헌장을 존 왕 나중에 즉위하는 왕들이 잘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왕을 겁박해서 자, 이 대헌장을 지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대헌장으로만은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직자, 귀족, 그리고 새로 돈을 많이 번 전문직들, 대영주들, 혹은 조그만 땅떼기라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만들어요. 자, 그 모임이 나중에 뭐로 발전한다? 의회로 발전합니다. 신분별 대표들이 모인, 요건 좀 나중 얘기인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존엄왕 필리프 2세죠? 오기스트라고도, 프랑스어로는 오기스트라고 읽어요. 필립 오기스트. 네. 필리프 2세가 즉위하기 전에는 이거 헨리 2세 때거든요. 이때는 영국 땅이 어때요? 빨간색, 노란색이 이제 영국 땅이거든요. 프랑스 내 프랑스 땅보다 어느 나라 땅이 많아요? 영국 땅이 많죠. 그러다가 존 왕이 1216년에 죽어요. 1198년부터 1216년까지 18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이동안 존 왕이 정치를 아주 못했죠. 그래서 존 왕이 죽고 필리프 2세가 죽을 무렵인 1223년에는 영국 땅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 다음 시간에 또